4월 초의 한 봄밤,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로런스빌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화면 위에는 그녀가 자기 딸에게 보낸 한 줄의 짧은 문자가 떠 있었죠. 이제 곧 잘 거야. 어쩌면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좋은 일을 바라면서 가장 안 좋은 일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뿐이야. 그녀가 그 문자를 보낸 그 시각, 그 집의 바깥에는 두 사람이 서서 집안의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녀의 친손녀였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를 한국 안에서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미국 WSB TV 채널 2, 폭스5 애틀란타, CBS 뉴스, 아틀란타 저널, 콘스티튜션, 귀넷 데일리 포스트, 로앤드 크라임의 보도와 귀넷 카운티 상위법원의 양형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17년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며 가족 간의 폭력과 노부부의 사망에 관한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은 랜들 부지, 그리고 웬디 부지. 사망 당시 두 사람 모두 63살.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의 작은 도시 로런스빌에서 한 평생을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온 한 평범한 미국 가정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에게서 자란 손녀가 있었죠. 손녀의 이름은 캐산드라 부지.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를 캐시라고 불렀죠. 사건 당시 17살. 그녀는 한동안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어 친조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 부부는 그녀를 자기 손녀로서뿐 아니라 자기 집안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키우고 있었죠. 양형 법정에서 부지 부부의 자녀 실비아 부지 범원이 직접 남긴 표현으로는 그분들의 헌신은 너무도 깊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은 그 배신은 더더욱 무너지는 한 가지가 되었다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부지 부부의 또 다른 자녀, 즉 아들 크리스 부지가 미국 WSB TV에 남긴 한마디는 자기는 지금도 가족 모두가 사라지고 난 그 자리에서 자기 부모의 유골과 자기 혼자 한마디씩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한마디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남긴 말은 한 손녀에 관한 한 가지 걱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같은 집에, 같은 한 자리에서 또 한 사람이 한 가지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캐산드라의 남자친구 자니 하이로 라이더, 당시 19살, 한 가족 안에서 자란 평범한 청년처럼 보였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약 6개월 전, 그는 차량 절도와 신용카드 절도로 한 차례 체포된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였죠. 그러나 그들은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가지 단어 위에 자기들의 관계를 묶어두기로 한 사람들이었죠. 함께.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그들에게 그 단어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시야에서 천천히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디테일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자리 잡았던 그 단어 하나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시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실화를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 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봄밤에 두 사람이 한 일은 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4월 1일 밤. 로런스빌의 부지 부부의 집은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불이 꺼졌죠. 자녀, 가족과 손녀와 함께한 하루의 끝. 미국 WSB TV 채널 2의 보도에 따르면 그날 밤 캐산드라의 외할머니 웬디 부지는 자기 딸 실비아에게 마지막 문자를 한 통 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잠들기를 기다린 사람들은 같은 집안의 자기 손녀와 그 손녀의 남자친구였습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캐산드라의 집 열쇠로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집안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한 가지 일이 일어났죠. 미국 폭스5 애틀란타가 2018년 2월에 보도한 양형 법정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미리 차에 실어둔 도구 한 가지를 들고 노부부의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부지 부부의 침실에서 일어난 일은 차마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자세한 모습은 영상 내내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사람은 일을 끝내고 같은 집의 한층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의 그날 밤의 목적은 단 한 가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부부의 집안 금고. 검찰 측 수사관 데이브 브룩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또 한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금고에서 그들이 손에 넣은 것은 노부부의 한 평생이 담긴 작은 돈, 한 묶음에 불과했죠. 그 금액에 대한 미국 매체들의 보도는 일정하지 않지만 미국 사건 전문 팟캐스트 로튼망고가 정리한 한 자료에 따르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내고 손에 쥐는 금액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작은 한 묶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두 사람의 인생을 한 묶음과 맞바꾸기 위해 그날 밤 그 두 사람은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날 밤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폭스5 애틀란타가 양형 법정에서 검찰이 직접 진술한 내용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밤 도착한 직후 곧장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노부부의 집 바깥에서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기를 기다렸죠. 즉, 이것은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난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미리 한 시간을 골라서 미리 한 도구를 차에 실어둔 한 가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1급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1급 살인이란 미국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살인죄로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 살해를 의미하죠. 그러나 이 사건이 다른 1급 살인 사건과 갈라지는 지점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의 한 주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끝난 직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는커녕 그 집 안에 그대로 머물렀죠. 미국 CBS 뉴스가 사건 직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노부부의 시신이 한 침실 안에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같은 집의 한층 아래에서 친구들을 부르고 음식을 시켜 먹고 마치 한 평범한 봄날의 청소년 파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 한 가족을 잃은 그 같은 집에 같은 한 주 안에서 한 손녀는 친구들과 중국집 음식을 시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미국 매체가 사건 이후 인용한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위층의 그 침실에서 흘러나오는 한 가지의 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기들의 침구를 모두 1층의 거실로 옮겨와 그 한 주 동안 거기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한 가족의 마지막 자리를 위층에 두고 한 소녀는 한층 아래의 거실에서 자기 침대 시트를 새로 깔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남습니다. 그 시신 안에서 흘러나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짙어지는 한 가지의 흔적. 그것을 두 사람은 어떻게 숨기려 했을까요?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한 시점부터 그 침실의 문틈을 코킹제로 막기 시작합니다. 코킹제란 미국에서 욕실과 창문 틈을 메울 때 쓰는 한 가지 흰색 실리콘 충진제입니다. 한 가지 외부 자극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안에 한 가지 흔적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데 쓰는 일상적인 도구죠. 두 사람은 그 코킹제로 노부부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그 한 침실의 문틈 전체를 흰색 한 줄로 막아놓았죠. 그리고 그 위에 한 가지를 더 쏟았습니다. 표백제. 미국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 흰색 액체. 그것은 한 가족의 흔적을 다른 한 가족이 자기 손으로 지우기 위해 사용한 가장 평범한 한 가지 도구였죠.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집을 의심한 한 가족이었다면 다음으로 어떤 점을 먼저 의심하셨을까요? 마지막 통화의 시점일까요? 일주일 동안 답이 없는 휴대폰일까요? 아니면 그 집 앞 도로에서 늘 보이던 노부부의 차가 사라져 있다는 사실이었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야기 흐름과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날의 수사 기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약 닷새가 지난 시점부터 부지 부부의 친척과 이웃은 그 집의 침묵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일간지 아틀란타 저널 콘스티튜션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1년 반 동안 귀넷 카운티 경찰은 그 집에 무려 31차례 출동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중 18차례는 가출 신고였고 8차례 이상은 이웃의 요청에 따른 안부 확인 출동이었습니다. 즉, 그 집안의 한 가족은 이미 한참 전부터 여러 번의 작은 신호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가출 신고의 대상은 거의 매번 같은 한 사람이었죠. 캐산드라 부지. 친조부모 부지 부부는 그녀가 사라질 때마다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경찰을 부르고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그 집으로 들이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그것은 이 가족이 자기 안에서 자기 가족 한 사람을 다시 자기 자리로 데려오기 위해 한참을 시도해왔다는 한 가지 흔적이었죠. 그러나 2017년 4월 6일 이후의 안부 확인 출동에서 귀넷 카운티 경찰은 그 집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찰의 답변은 한 가지였죠. 그 시점에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그 시점에 그 집의 위층 한 침실은 이미 코킹제와 표백제로 봉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그 집의 문이 열렸다면 적어도 한 가족의 이별의 시점은 며칠 더 일찍 정해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17년 4월 8일 밤 로런스빌과 같은 카운티의 또 다른 한 동네 자니 라이더의 어머니의 집. 그날 밤 두 사람은 또 한 가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그 집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미국 폭스5 애틀란타와 WSB TV의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그날 밤의 목표는 자니의 어머니의 집을 방해하는 또 한 명의 가족이었습니다. 자니의 여동생, 그리고 그녀의 남자친구. 두 사람은 곰 퇴치용 페퍼 스프레이와 야구 방망이 한 자루를 들고 어머니의 집 안에 미리 들어가 있었죠. 미국 사건 전문 매체들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날 밤 자니의 어머니까지 자기들의 표적에 포함시킬 계획이었지만 자니가 마지막 순간에 그 부분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춘 것은 아니었죠. 자니의 여동생과 그 남자친구가 차에서 내려 어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선 그 순간 두 사람은 그들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하고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같은 시나리오가 같은 결말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니의 가족은 그 두 사람의 공격을 자기 가족의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자니의 여동생은 머리에 7개의 의료용 봉합 스테이플을 박아야 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그 남자친구는 폭행으로 치아 일부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지만 가족 모두가 살아남았고 곧장 경찰을 불렀죠. 그리고 그 가족이 부른 그 한 통의 신고가 한 주 전 로런스빌에서 시작된 사건의 모든 흐름을 그 자리에서 바꾸게 됩니다. 자니의 어머니의 집 앞에서 발견된 것은 한 대의 차량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주 전부터 자기 자리에 보이지 않던 부지 부부의 차량이었죠. 귀넷 카운티 경찰은 그 차량을 발견한 그 즉시 한 주 전의 안부 확인 신고와 그날 밤의 폭행 사건을 한 사건으로 잇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폭스5 애틀란타의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밤 경찰은 로런스빌의 부지 부부의 집 앞에 도착했고 그 집의 문을 마침내 열었습니다. 위층 침실의 한 문틈이 흰색 코킹제로 봉인되어 있는 것을 본 그 한 명의 경관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직감했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날 그 집 안에서 가장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은 한 주 동안 닫혀있던 한 침실에서 흘러나온 한 가지의 흔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자리에 있던 한 명의 경관은 자기 경력 중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한 가지로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밤, 같은 카운티의 다른 한 자리. 캐산드라와 자니는 자니의 한 옛 친구의 아파트로 도주해 그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귀넷 카운티 경찰의 특수 기동대, 즉 스와팀이 그 아파트 단지를 포위했고 곧이어 두 사람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 안에서 두 사람은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자니는 자기를 숨겨준 그 친구에게 마지막 포옹과 한마디의 사과를 건넸고 그 친구의 가족을 먼저 아파트 밖으로 내보냈죠.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기 손목 위에 한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응급구조대는 두 사람을 곧장 한 병원으로 이송했고 두 사람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 한 사건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한 법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문실 안의 캐산드라는 미국 사건 전문 매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차분하게 진술했고 한 가지 진술이 끝날 때마다 신문실 한쪽에 놓인 햄버거와 감자튀김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미국 WSB TV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날 한 행동을 이야기할 때 그녀는 자기가 자기 가족의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게임의 한 라운드를 마치고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서 앞에서 그녀의 그 차분함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 그 노부부의 거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찍은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자기는 그 누구도 그 집에 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해왔던 그녀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손으로 그 집의 거실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제야 한 가지 감정을 보이기 시작했죠. 신문관이 그 한 장의 사진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자기 손이 그 한 장 안에 그대로 박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가족이 한 침실 안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거짓말이 들킨 것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미국 폭스5 애틀란타가 인용한 검찰 측 표현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는 무감각했고 자기 거짓말이 들킨 것에 대해서만 분노했다 라는 한마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이 떠오릅니다. 한국의 한 범죄학자가 자기 저서와 여러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런 형태의 범행 이후 행동에 대해 분석한 바 있습니다.
전 경찰청 일 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한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한 묶음의 사실로 보지 못하고 한 묶음의 게임처럼 다루는 경우에 한 가지 특징을 지적해 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자기에게 그 일이 별일이 아닐 거라고 판단하는 인지의 어긋남. 이 사건의 두 사람은 자기들이 한 일이 1급 살인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손으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범행은 일반적인 가정 안의 충동적 폭력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2018년 2월 2일 미국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상위 법원의 한 법정. 검찰 측 책임 검사단이 포터의 진술 아래 두 사람은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니 라이더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었기 때문에 미국 조지아 주 형법상 1급 살인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형을 피하기 위해 자기 죄를 모두 인정하기로 합니다. 캐산드라 부지의 경우 사건 당시 만 18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형이 선고될 수 없는 자리에 있었죠. 미국 연방 대법원의 2005년 로퍼 대 시몬스 판결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사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판례입니다. 즉, 그녀의 양형 가능 범위는 자니와는 다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날, 두 사람은 살인, 가중폭행, 그리고 절도 혐의를 모두 인정합니다. 가중강도와 가중상해 혐의는 유죄 인정 협상의 한 부분으로 검찰 측이 취하했죠. 미국 형사사건의 약 94%가 재판이 아닌 유죄 인정 협상, 즉 플리 바게닝으로 종결되는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이 사건도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된 셈입니다. 그날 같은 법정에서 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사람 각자에게 2건의 종신형이 동시에 선고되었고 추가로 21년의 형이 그 종신형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도록 부과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60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캐산드라 부지는 77살, 자니 라이더는 79살이 되어야 가석방 청원을 처음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이죠. 담당 판사 데브라 터너는 양형 선고를 내리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자기는 2명의 그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잘 짜여진, 그렇게까지 비열한, 그렇게까지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자기 경력 중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한마디. 두 사람의 행동에서 자기는 인간성과 도덕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한 줄도 찾지 못했다는 한마디.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그녀가 가장 길게 멈춰선 것은 그날 밤이 아니라 그 다음의 한 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는 한 침실의 문틈을 자기 손으로 막고 그 한 줄의 흰색 코킹 위에 표백제를 쏟고 같은 집에서 친구들을 부르고 중국집 음식을 시킨 그 한 주의 모습 앞에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일 수 있는 한 가지의 감정을 한 줄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같은 양형 법정에서 자니 라이더는 한 번 일어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이 끔찍하고 자기가 한 일이 사악하며 자기는 그 일에 대한 대가로 한 가지 단어를 받아 마땅하다는 한마디. 그가 그 자리에서 직접 사용한 단어는 헬파이어, 즉 지옥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가 인용한 한 구절은 자기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한 종교적 구절이었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는 한마디. 그러나 같은 양형 법정에 앉아있던 부지 부부의 자녀들에게 그 한마디는 한 가지 사실을 두고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지 부부의 또 다른 자녀 실비아 부지가
양형 법정에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묻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한마디. 그 안에는 자기 부모가 그 한 침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평생 자기들이 키워온 손녀의 얼굴이었느냐는, 한 가족이 자기 안에서 끝까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들어 있었죠. 캐산드라 부지는 같은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양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한쪽에서는 사형의 가능성이 있던 자니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것이 사형 폐지 논의의 한 흐름과 일치한다고 평가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두 사람이 노부부에게 한 일과 그 다음에 한 주의 행동을 두고 사형의 가능성을 두 사람이 협상으로 피해갔다는 것 자체가 미국 사법 시스템의 한 가지 빈자리를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행위가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결말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한국 형법은 존속 살해, 즉 자기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를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250조 이 항은 존속 살해의 법정형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죠.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무기징역의 경우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16세에서 17세였던 캐산드라 부지의 경우 한국 소년법 아래에서는 강력 범죄에 한해 양형의 상한을 20년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같은 행위, 다른 나라. 미국에서는 가석방까지 60년, 한국에서는 무기징역에서 가석방까지 20년.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한국에서는 양형 상한 20년. 같은 사건을 두고 두 나라가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시간의 길이는 한 사람의 인생 한 번을 통째로 바꿀 만큼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1급 살인 재판은 일반적으로 12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일반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평결은 만장일치가 원칙이죠.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5명에서 9명의 시민이 참여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권고 의견이고 최종 결정은 직업 판사가 내립니다. 또 한 가지, 미국 형사사건의 약 94%는 재판이 아닌 유죄 인정 협상으로 종결됩니다. 이 사건도 같은 자리에 놓였죠. 두 사람은 자기들이 배심원단 앞에 서서 사형의 가능성을 마주하는 대신 검찰 측이 일부 혐의를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종신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양형 협상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실 위에서 다른 시스템이 다른 결말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질문입니다. 이 사건의 양형을 두고 지금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이 판결이 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형의 가능성을 협상으로 비켜간 것이 부당하다고 보십니까? 혹은 미성년 보호의 원칙 위에서 이것이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 약 1년 반 동안 그 집에 출동한 31번의 경찰 출동 기록. 그 안에 18번이 가출 신고였고 8번 이상이 이웃의 요청에 의한 안부 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가족 안의 한 사람이 가족 안의 자기 자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미국에는 그 사람을 다시 가족 안으로 끌어들이는 한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족 법원, 그리고 위기 청소년 상담 시스템. 그러나
미국 일간지 아틀란타 저널 콘스티튜션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 가족이 사용한 통로는 늘 같은 한 가지 통로였습니다. 경찰 출동. 미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안에서 청소년이 형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의 약 절반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 1년 안에 그 청소년의 가족이 한 번 이상 경찰에 도움을 청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가족 안의 작은 신호는 이미 시스템 안에 어딘가에 닿아 있던 신호인 것이죠. 다만 그 신호를 받은 시스템이 그 가족을 다시 가족 안으로 데려오는 또 한 가지 통로로 곧장 옮겨주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비교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모두 가정 안의 갈등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기 전 한 사람을 다시 가족 안으로 데려오는 가족 단위 개입 시스템의 빈자리가 가장 오래된 비판 지점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한국 범죄학자 표창원이 한 방송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가족의 비극이 일어나기 전 그 가족 안에서 보내진 작은 신호들이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도 잡히지 못했을 때 그 가족 안의 한 사람의 행동은 한 묶음의 결과로 모이게 됩니다. 부지 가족의 그 1년 반 동안의 31번의 출동은 그 한 가족이 자기 안에서 도와달라고 보낸 신호였을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사건 전문 매체들이 이 사건의 두 사람을 분석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한 표현은 보니와 클라이드라는 한 묶음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쌍의 두 사람이 자기들의 관계를 절대화하기 위해 그 관계 바깥의 모든 사람을 한 묶음의 방해물로 여기게 되는 한 가지 패턴. 미국 사회는 이런 한 쌍의 청소년 범죄에 대한 한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르게 되는 한 묶음의 자기 정당화. 부지 부부에 대한 그날 밤의 결정과 그 다음 한 주의 행동, 그리고 자니의 어머니의 집까지 도달한 두 번째 시도. 이 모든 흐름은 한 사람이 혼자였다면 어쩌면 다른 자리에서 멈췄을지도 모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비슷한 미국 사건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깊이 보도되지 않았지만 미국 어딘가에서 한 가족이 자기 가족 안에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그 신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잡히지 못한 채로 한 비극이 일어난 사건들, 또는 한 쌍의 청소년이 자기들의 관계를 절대화하기 위해 그 관계 바깥의 모든 가족을 한 묶음의 방해물로 여기게 된 사건들.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보고 미국 사법 시스템과 한국 사법 시스템의 거리를 비교해 다음 이야기로 정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웬디 부지가 자기 딸 실비아에게 보낸 마지막 한 줄의 문자. 이제 곧 잘 거야. 어쩌면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좋은 일을 바라면서 가장 안 좋은 일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뿐이야. 그것이 그녀가 자기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시간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 그녀의 자녀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한 침실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날 그 한 줄의 문자는 한 어머니가 자기 딸에게 남긴 마지막 안부가 됐죠. 양형 법정에서 그녀의 자녀들이 하나씩 한마디씩 남긴 말 안에는 한 가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움. 자기들의 부모를 늘 그저 자기들 곁에 있는 한 가족으로만 알고 살아온 그 자녀들에게 그 그리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자라난다고 그들은 한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죠.
부지 부부의 또 다른 자녀, 크리스 부지가 한마디를 더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오면 자기 부모의 유골에 한마디씩 말을 건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기 부모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됐다는 한마디. 부지 부부의 시신은 일주일이 지난 후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마지막 모습조차 직접 보지 못한 채 한 화장로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모를 마지막으로 본 그날의 모습이 됩니다. 평생을 자기 가족과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의 마지막은 한 침묵의 한자리에서 자기 가족에게 닿게 된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영상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국 안에서는 깊이 다뤄지지 않았던 미국의 실화입니다. 같은 인간의 비극이지만 다른 법, 다른 결말. 준비되셨다면 계속 들어주십시오.